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자, 내일 휴장을 하루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요, 7일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 고용시장 둔화 기대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이제는 얼마나 언제까지 경기가 좀 둔화될 것인가를 전망해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증시는 좋은 호재로 인해서 오늘 좋은 흐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는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확인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오늘 2%대 상승 출발하는 반가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 장 초반 좀 힘을 쓰지는 못했는데요. 다행히 현재는 좀 빨갛게 상승불 켜주면서 달려가고 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좀 상승을 이끌어낸 호재는 삼성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의료 정밀 관련주 그리고 전기전자 관련주가 시장 초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운수창고 업종도 오늘 좋은 흐름들 보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도 85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리노공업과 HPSP와 같은 종목들은 조금 힘을 써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HLB 보니까요. 최근 좀 등락이 잦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종목에서는 반도체와 비금속 업종들 오늘 장 초반 좋은 흐름들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원 내린 1374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좀 힘을 쓰지 못했던 삼성전자를 필두로 오늘 반도체와 소부장단까지도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반도체가 오르니까 그동안 잘 가져왔던 식음료나 화장품 같은 업종들은 오늘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장의 특징과 전략의 방향들 오스다와 함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스다는요, 편지혜 기자와 함께하는 모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슈 경제 시간 그리고 다양한 수다 중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 경제수다 오스다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다희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5일, 오늘은 현충일 휴장을 하루 앞둔 수요일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고용둔화 기대감에 3대 지수 일제히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졸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4월 구인 건수가 3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투자가들은 이번 주 후반에 나올 5월 비농업 고용 지표를 주목하면서 시장 둔화 가능성을 살필 예정인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6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6거래일 만에 2690선을 터치했고요. 2700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 지수 확인하시면요. 1.12% 오른 2692.03%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 0.61% 오른 85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은 8자세였고요. 외국인은 4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오늘 장 초반에는 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내 곧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매수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폭을 키워가는 데 기여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홀로 8자세였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가총액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메모리를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하겠다라고 못 박으면서 상승 탄력을 받아서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2% 오른 77,5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0.83% 오른 194,900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경쟁 격화 우려 속에 내림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빨간불 켰습니다. 네. 또 LG 에너지 솔루션 4.61% 오른 35만 2천 선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빨간불을 켠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역시 2.62% 오른 62,7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차 전지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포스코홀딩스 각각 1.38%, 1.87%로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KB금융은 장중 파란불 켜다가 현재는 0.64% 오름세를 보이면서 78,100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코스닥 시가총액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네, 역시나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모두 3.84%, 5.13%대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전날 불기둥 쏘아 올랐는데요. 오늘도 역시 1.93%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엔캠은 1.99%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6위부터 10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홀로 빨간불 켰습니다. 1.08%대 오른 93,9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0.75% 하락세를 보여준 리노공업 보이고 있고 1%대 밀림세를 보이면서 HPSP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클래시스까지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우리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팔자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제약바이오들 조금 더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는 자세한 시장 상황 마감 직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코너는요. 편지의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다양한 이슈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편지의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홍해 사태로 인해 해상 운임과 항공 화물 운임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운 업계에 따르면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는 전주 대비 341.34포인트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SCFI가 3,000선을 넘은 것은 2022년 8월 26일 이후로 1년 9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자, 해운 비수기인 3, 5월에 이 운임이 급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왜 이런 급등이 일어나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아시겠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는 홍해 사태로 인해 홍해와 연결된 수에즈 통항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주로 향하는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면서 해당 항로의 해상 운임이 크게 올랐습니다. 미주 서한 항로 운임은 1FEU당 6,168달러를 기록했으며 이것은 일주일 전보다 979달러 상승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유럽 항로 운임도 1TU당 3,740달러로 지난주 대비 331달러 올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운임이 높아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해운 업계에서는 이렇게 운임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네, 해운 업계는 홍해 사태가 당분간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 운임 상승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가 4,000선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000선까지 간다니 조금 두렵기도 한데요. 이 해상 운임 상승이 항공화물 운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왜 항공화물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풍성 효과로 항공화물 운임도 최근 몇 달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화물 운임지수 TAC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홍콩 북미 노선 운임은 킬로그램당 5.54달러로 전달 대비 13.5% 올랐습니다. 홍콩 유럽 항공화물 운임도 지난달 킬로그램당 4.47달러를 기록하면서 한 달 사이에 14% 상승했습니다. 이 해상 운임이 오르고 있는데 항공화물 운임까지 오르다니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항공화물 운임 상승에 좀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네, 원인으로는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그 운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요가 항공 운송으로 이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세가 항공화물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제항공화물운송협회 아이아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제항공화물 수요는 1년 전보다 11.4%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러한 운임 고공행진, 기업 실적에는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운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수출 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모쪼록 좀 우리 경제 상황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풀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죠. 모더나가 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임상종양학회 2024에서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암 백신 임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암 연구자들은요, 항암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호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더나가 이번 학회에서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암 백신 임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임상에서는 모더나의 mRNA 기반 암 백신과 미국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병용 투여를 했는데요. 그 결과 키트루다 단독 투여보다 암 재발 및 사망 위험이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9%란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인데요. 이 모더나의 암 백신 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모더나의 암 백신은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환자마다 다른 유전자 변이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모더나는 암세포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변이를 찾아서 mRNA 백신으로 제조하는데 단 6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존 방식보다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6주,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모더나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도 이 암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텍도 암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넨텍, 리제네론과 같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암 백신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에스톤 사이언스가 DNA 기반 암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흑색종 암 백신과 같은 여러 가지 백신들, 좀 학회에서 여러 가지 백신과 그 결과들이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학회에서 주목받은 또 다른 항암제 연구 결과도 있을까요? 네, 여러 혁신적인 항암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칼티 치료제의 제조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3일로 단축한 신공정 기술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칼티 치료제는 한 번 투여로 대량의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꿈의 항암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신공정 기술은 치료 비용을 7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효과도 좋은데 비용까지 낮출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결과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면역 항암제의 피하 주사 제형도 관심을 끌었다고요. 이건 왜 관심을 끌었을까요? 맞습니다. 존슨앤존스의 면역 항암제 리브리반트의 정맥 주사 대신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어서 유한양행의 랭라자와 병용한 임상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정맥 주사에 비해 투약 시간이 5시간에서 5분으로 대폭 줄어 환자의 편의성이 또 크게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피하 주사로 바뀌게 되면 조금 더 그 주사를 하는 방식도 편해질 것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자분들도 좀 편하게 받으실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의학계가 암에 대한 연구를 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임상 결과들이 앞으로 암 정복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를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 잘파 세대의 등장과 함께 남성 화장품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이 잘파 세대가 소비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남성 화장품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잘파 세대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또 최신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죠. 특히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을 꾸미는 그루밍족의 특징이 강해지면서 남성 화장품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남성분들이 굉장히 멋지게 또 꾸미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뭐 바버샵과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루밍족과 같은 용어들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남성분들이 색조 화장까지 하시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남성들이 스킨과 로션 같은 기초 제품만 사용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색조 화장품까지 사용하는 남성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 뷰티 플랫폼 화웨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남성 색조 화장품 조회수가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19만 4,317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약 16배나 폭증한 수치라고 하네요. 와, 색조 화장품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남성분들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남성분들이 실제로 피부 관리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좀 데이터로 나온 수치가 있을까요? 네, 오픈 서베이의 남성 그루밍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2040 남성 10명 중 8명이 평소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대 남성 중 23%는 비비크림과 같은 피부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17%는 틴트와 컬러 립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눈썹 문신이나 눈썹 정리와 같은 관리도 10명 중 4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와, 이 뭐 비비크림, 틴트 이러한 것들은 사실 여성분들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남성분들도 이미 사용을 하고 계셨군요. 제 주변에도 눈썹 문신한 남성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또 우리 남성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나요? 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남성의 연간 화장품 소비액이 1인당 9.6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 남성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 640억에서 지난해 1조 3천억까지 성장했습니다. 전체 화장품 시장 규모 대비 비중은 높지는 않지만 성장률과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K-뷰티일까요? 뷰티의 성지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의 이 화장품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인기를 얻고 있는데 남성분들까지 이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었다니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관련이 된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트렌드죠. 젠더 뉴트럴이라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젠더 뉴트럴 트렌드는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 취향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화장품 시장에도 많은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요즘 잘파 세대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춰 제품을 선택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이 잘파 세대들의 고정관념 없는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3가지 이슈 모두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편지혜 기자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장 오늘은 벌써 3시 20분 넘어가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들 가져갈지 또 어떤 테마들이 뜨겁게 우리 시장을 달구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내용은요.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젠슨 황에게 땡큐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 CEO 발언에 강세를 보이는 삼성전자를 좀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 HBM 메모리의 엔비디아 제품, 그러니까 내년에 선보일 신제품 AI 반도체 루빈에 우리 삼성전자의 HBM을 탑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모두 협력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업체에서 모두 제품을 제공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삼성전자 HBM의 발열 이슈와 같은 것들이 이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좀 잠재우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제도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게 아니다. 실패가 아니고 실패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젠슨 황 CEO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오늘 삼성전자 전거래일 대비 3%대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지금 마감 약 8분여 앞둔 상황에서 77,400원, 2.79% 상승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마감까지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하는 기세가 이어진다면 8만 전자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납품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에서는요, 이런 보도가 이어졌었어요. 엔비디아 뚫었다. 그리고 납품 초읽기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도 믿을 수 없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데 이런 문구를 사용하다니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요, 지난달 24일 미국 엔비디아의 HBM 납품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에 삼성전자가 즉각적으로 반박 보도 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당시 이 삼성전자의 반박 보도 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납품 테스트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의 발단은요, 3월로 가보아야 합니다. 지난 3월 20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밝힌 데에 이어서 같은 달 21일에는 삼성의 HBM3E 12단 실물에 젠슨 승인이라고 친필로 사인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의 HBM 제품이 엔비디아 납품의 확정이다라는 보도들이 마구 쏟아져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이런 보도와 다른 반응들을 좀 보여줬었던 거죠. 업계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납품 테스트는 원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좀 긴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기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또 샘플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결론을 명확히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언론이 너무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이 시장에 혼란을 부추긴 게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언론의 이야기, 우리가 뉴스에 팔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언론의 이야기를 우리가 꾸준하게 체크해 나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언론도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 나가야 하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그냥 뉴스만 보고 바로 투자를 결정하거나 악재가 나왔다 빨리 팔자 이렇게 바로 즉각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좀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테스트는요, 어디까지나 팩트 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테스트 진행 중이라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좀 체크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테스트와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쯤에서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시 25분, 마감까지 5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시황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 박다희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오랜만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오늘 시장 슬슬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29% 오른 269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0.60% 오른 850선에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함께 보시죠. 네, 개인과 기관 3,612억 원 그리고 985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오늘 시장을 견인했던 외국인 4,62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상황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관이 396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508억 원 각각 담았습니다. 반면 개인 홀로 팔자세였는데요. 885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계속 확인하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낸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긍정적인 발언이 기대감을 잔뜩 불러일으켰던 삼성전자 장 마지막까지 2.92%의 높은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77,500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0.72% 오른 194,700선에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 역시 5%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고요. 현대차 2.51%, 삼성바이오로직스 1.20%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함께 2.45%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기아도 0.50%의 11만 9,600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2차 전지주들 오늘 모두 1%대에서 2%대까지 각각 좋은 오름세 보이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KB금융 오늘 파란불을 켠 때도 한때 있었지만 현재는 0.39% 오른 77,900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특히 6.17%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20만 3천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알테오젠과 HLB 각각 1.71%에서 3.11%까지 상승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엔캠은 오늘 약간 부진했는데요. 2.16% 밀린 상태로 29만 4,50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 앞두고 지금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마감 2분여 정도 남았으니까요. 우리 끝까지 시장 확인해 보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좀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좋았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섹터 함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징적인 종목 오늘 대주전자재료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요,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테슬라발 호재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공급망에 새롭게 편입될 가능성을 좀 제기해 준 건데요. 연말에 선보일 217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좀 여러 곳에 실리콘 음극재를 가지고 오겠다. 즉 한국의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 대주전자재료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네, 장 마감 정말 직전을 앞두고 현재 윗골이 좀 달고 내려와 있습니다. 1.83%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사실 2차 전지가 언제쯤 올라갈까라고 좀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양극재 가격이 좀 14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양극재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섹터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서 희망을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마감 시황 간략하게 좀 보자면요. 코스피 지수 2689포인트, 코스닥 지수 85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슈 경제가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 청사에서 대구 경북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이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합의문이 발표됐는데요. 경북과 대구를 통합한 새로운 자치단체의 경제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바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좀 새로운 소식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어제 발표했던 이 대구, 경북 통합자치단체 발표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 부탁드리고요. 자치단체와 광역시를 통합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한 3천만 명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이 만약에 이제 합쳐진다 그러면 인구 500만 명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 이제 부산, 울산, 경북, 경남이 이제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부울경 통합도 이제 과거에 시도를 하려가 중단이 되는 상황인데 네. 대구는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대구 경북지사가 완전히 전격적으로 통합을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 목표는 2026년까지 이제 통합을 해서 완전히 출범한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대구와 경북이 통합되는 거고 홍준표 시장은 이제 이름을 대구 직할시로 좀 하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철우 시장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결정을 하지 않았고 뭐 가장 또 우려가 되는 것은 과거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통합하려고 하다가 많은 또 시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도 이 통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이제 직할시로 되는 거고 우리가 총리실 산하에서 이제 바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굉장히 단순화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목적이 공정성하고 효율성인데요.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있고 경상북도에도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통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된 기구를 없앨 수도 있고 네. 효율성이 많이 올라간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중복된 것들을 줄여나가고 또 결국에는 통합을 통해서 좀 효율성을 높여보자라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행정통합 사례, 교수님께서 부울경의 사례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조금 통합이 됐던 사례로는 창원시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번 대구 경북이 가장 큰 규모의 통합자치단체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제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마산하고 이제 창원이 합쳐져서 이제 창원이라는 게 됐고 청주하고 청원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청원이 됐는데 네. 바로 이런 것이 가장 큰 사례다. 지금까지는 도시와 도시가 합쳐진 것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대구와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합쳐진 건 아주 처음 사례입니다. 네네. 완전히 시와 도가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주 큰 효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3단계로 중앙행정부에서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제 만약에 500만 명의 거대 도시가 된다 그러면 바로 총리실 산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도 바로 총리실 산하에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행정의 단계가 3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좁아지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이철우 지사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리가 완전한 자치권을 좀 달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 소방, 행정 이렇게 완전한 자치권을 좀 달라는 것이 또 요구 사항입니다. 메가시티가 된다 그러면 훨씬 이와 같이 요구할 때도 훨씬 더 규모가 커지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대구와 이제 경북에서 특화되어 있는 우리의 산업은 전자 분야입니다. 구미에 있는 전자 분야, 부산은 원래 기계공학, 기계 중심이었고 전라남도는 화학 중심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광산업에 또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제적인 특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제 전자공학부터 해서 전자가 이제 가장 활발한 분야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통합이 된다 그러면 또 인구 소멸도 많이 막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0.6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태어난 것이 1971년도에 105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2024년 올해 한 25만 명 정도밖에 안 태어납니다. 인구가 80% 정도나 감소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있지만 지방은 소멸되고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인구도 200만 명이 무너졌는데 대구의 200만 명과 경북의 300만 명이 합쳐서 500만 명의 메가시티가 되는 것이 목표다. 그럼 효율성도 굉장히 올라가고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를 유입을 원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각 지자체별로 또 특화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통합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통합이 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 제정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교수님. 네, 특별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자치단체를 출범하는 것까지 결국 굉장히 많은 절차와 또 중간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절차적 문제와 이후에 생겨날 어떤 단점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대구와 경상북도가 합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한 명만 뽑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이제 없어지고 한 사람만 뽑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시장은 오케이 했습니다. 네. 둘 중에 한 사람만 이제 선거에 나갈 수가 있고 이제 한 명으로 이제 줄어드는 것이 좀 될 것이고 우리가 부울경 얘기를 제가 앞에서 했는데 네. 워낙에 많은 시도 단체가 있다 보니까 한 몇몇 개만 반대를 해도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도 대구시 외에 경북에는 약 한 10여 개의 각 시도가 있습니다. 상주시, 문경, 이렇게 김천시 아주 중요한 시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시에서 만약에 반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경상북도는 오케이를 했지만 각 시단체 시에서 시장들이 반대하고 또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또 이게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울경도 1000만이라고 되는 메가시티가 통합된다고 했었지만 바로 그 시장들이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통합이 못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구와 경북에 통합된다 그러면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되고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세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제 대구와 경북의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 목표인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일화되지 못하는 것, 이게 끝까지 법을 개정하고 많은 시도 단체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이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특정한 시에서 반대했을 경우에는 이게 순수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되는 문제다.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주민들의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500만 명이라는 이 주민들의 의견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주민들과 시도 단체들의 어떤 동의가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고 이 과정에서 결국 의견 수렴과 다양한 부분들을 좀 맞춰 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통합 이야기가 사실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좀 거론되는 문제가, 그리고 항상 거론되는 문제가 지방의 균형 발전론입니다. 수도권 집중화 상태잖아요.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대부분의 어떤 것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균형 발전을 좀 해나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합도 하고 뭐 법도 제정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는 좀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교수님? 아마 이제 저는 국가 균형 발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골고루 한 300여 개 우리나라 공기업이 있습니다. 네.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효율성을 좀 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각 시도별로 특징이라든지 경제적인 특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구 경북은 경북대학교에 있는 전자공학과가 한 500명 정도 뽑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인력을 뽑아서 구미라든지 전자공학에 대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이고, 부산에는 우리 부산대학교에 있는 기계공학과가 특성화대학입니다. 특정한 이렇게 학생을 한 수백 명 많이 뽑아서 기계 중심으로 육성했고, 또한 부산에는 우리 선박의 중심입니다. 우리나라가 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선박 금융은 룩셈부르크가 돈을 벌어갑니다. 아, 네. 우리나라가 선박 금융은 아직도 그 정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국가가 가져가는 건데, 우리가 이와 같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경제적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지방 국가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했는데 금융기관들의 지방 이전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전주에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사학연금은 나주에 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제주도에 가 있어요. 네. 너무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만큼은 우리가 싱가포르나 뉴욕 같이 어떤 집중화되고 효율성을 올려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금융을 상담하러 오려면 지금은 전국을 다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부산과 서울을 중점적으로 금융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전주에 국민연금이 가 있는 것은 너무 관련이 없는 게 이제 네. 내려가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방 공기업이라든지 국가 균형 발전은 매우 필요하고 타당합니다. 우리가 인구가 전체 3천만 명이 다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을 골고루 균형 발전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공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이전해서 육성해야 되겠고, 저는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부산에는 우리가 금융 정권예탁원, 정권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많은 금융기관이 가 있고, 대구에는 현재 신용보전기금이 내려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대구와 경북에 맞는 특색 있는 공기업과 경제를 육성해야 되겠다. 원래 이제 자동차 분야도 이제 대구에서 육성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것은 이전이 되지 못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울산이 지금 현재 울산 포항이 이제 경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울산이 이제 경남도 하고 딱 중간 지역에 있는데 선박 중심입니다. 또 포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동차는 울산이 있는 현대자동차 중심, 포항은 포스코, 또 조선소 이런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점은 우리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부산, 대구와 경북이 통합돼서 인구가 500만 명이 되는 메가시티가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올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매년 외국인 근로자를 30만 명씩 유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한국의 인구 5천만 명의 약 15%가 한 750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이 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 부족한 인력을 외국에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 약 한 750만 명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보고, 특정한 국가나 인종에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네. 결론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우리 지방 균형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 통합이 지방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중앙 공기업이나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 이전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또 다른 편익까지 다각도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정말 균형 발전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통합 지자체가 좀 출범을 하게 되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수도권과 서울로 집중 포화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저는 아마 이제 대구와 경북이 통합된다 그러면 메가시티가 되기 때문에 훨씬 좋아진다. 네. 우리나라 전국의 부동산은 지난 50년을 평균으로 했을 때 지금 90% 확률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부터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반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는 집값이 100% 올랐고 전세 가격도 90%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은 33평 기준으로 평균 주택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수성구가 가장 알짜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서울의 강남이 바로 대구의 수성구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뭐 5억에서 10억 정도로 굉장히 비싼 지역의 아파트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외에서 인구도 계속 유입이 될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대구 경북의 부동산 가격도 지금 현재 평균 한 88% 확률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구 소멸을 막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독 세대주의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30%에서 계속 단독 세대주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한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현재 90세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부동산은 계속 부족하게 된다. 서울의 부동산은 지금 1년 이상 전세나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해외 인력이 유입이 되고 또 이렇게 메가시티가 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오른다. 네.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구와 경북이 통합된다 그러면 이렇게 500만 명의 메가시티가 되고 부동산 시장에도 훨씬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통합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출생 이야기 지금 해주셨잖아요. 이 저출생과 또 인구 감소, 인구 소멸의 상황에서 지방 정부의 통폐합은 뭐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이런 것들을 좀 시험해보는 첫 시범 사례가 될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만약에 지방 통합이 이렇게 추진된다 그러면 많은 시도에서도 이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 지금 부울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될 것이고 여기가 통합이 된다면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당면한 문제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이제 인구 감소 문제인데 네. 0.7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인구 문제에 빨리 도전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1.6까지 떨어졌을 때 현금 지급을 했습니다. 자녀를 놓으면 한 사람당 50만 원 이상 현금을 지급하고 낳기만 하면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준다. 이런 파격적인 공약을 네. 내걸어서 지금 출생률이 2.1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도 모든 대통령의 공약은 프랑스하고 똑같습니다. 낳기만 하면 다 키워준다. 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녀 한 명당 국가에서 받는 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자녀 한 명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월 한 100만 원 정도 돕니다. 네네. 자녀 한 명당.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얘기가 말로는 이렇게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네. 실제로 현금 지급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정부가 최근에 서울시가 둔촌 주공 재건축되는 올림픽 폴에온 300가구를 매입을 해서 결혼을 해서 첫 자녀를 놓으면 20% 할인해 줍니다. 네. 이렇게 30년간 임대도 해주고 세 자녀를 낳으면 집값의 30, 40%를 할인해서 분양을 받게 해줍니다. 네. 이와 같이
경제적인 혜택과 주택 분양에 대한 혜택을 준다 그러면 출산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의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의 이런 통합의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의 통합, 결국에는 저출생의 해결을 위해서 좀 주택과 경제적인 지원 모두 다 이뤄질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어 주신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내일은 하루 휴장을 하고 금요일에 다시 우리 시장이 재개가 되죠.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저희 오수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해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금요일 오후 3시 다시 만나요. 안녕.